우리 안보와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이러면서 장기전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지만요.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방공 전력을 중동으로 옮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되더라도 대북 억지 전략에는 장애가 없다. 우리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인 만큼 방위 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니 정말 이 세계 5위라는 건 예전 데이터인데 이렇게 지금 사드까지 일부를 재배치한다, 중동으로 옮긴다라고 외신 보도가 좀 전에 났었어요. 오늘 낮에. 근데 이걸 다 옮기고 나면 정말 여전히 세계 5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전시의 판단력인데 우리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채로 너무나 오랜 세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군은 그러한 경력이 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사드도 가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또 부대들도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군에 관련된 어떤 가족들도 좀 옮겨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인력까지 지금 재배치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초반에 보면은 군이 뭐 몇 개 부대가 또 이동을 하고 재배치가 되고 하면서 군의 수도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이 맞는지는 사실 팩트 체크를 지금 기준으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시전자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회수해서 우리가 감당이 될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어 태세가 약해졌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경제적인 이 파급이 저는 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는 어떡할 것이고, 그죠? 네, 경제에 미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냥 괜찮다. 우리 5위인데, 또 막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뽕 스타일, 뭐 K 방역 이러면서 그 방역이 아니구나. 어쨌든 군사력 이러면서 그냥 한가지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국지전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 뭘로 지금 싸우라고 되어 있죠? 3단봉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머릿속에 계속 그 3단봉이 계속 가르나른거려가지고 총칼 들고 오고 막 자폭 드론 부대 막 오는데 네. 북한군은 지금 러우 전쟁을 치르면서 이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이 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없고 그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드론도 있고. 근데 우리 드론사 없애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 뭘로 싸워요? 그러니까 3단봉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너무 저는 우울하거든요. 이렇게 한가지게 발언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무기 반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근데 이라크 전쟁 시절에는 한 3,600명 정도의 미군이 파병됐는데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 해서 불안감이 좀 자극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자꾸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좀 이게 좀 더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더 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좀 기사화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도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국민께 확신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주식 리딩 하시듯이 좀 내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입국 닫고 계신 것이 좀 선택적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약간 요게 좀 그 민감한 부분인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주애를 데리고 가서 총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연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좀 이게 이거 언론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 서로 좀 비방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걸 좀 쓰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가 된 것 자체가.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일단은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 국민의 이런 불안을 한번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진짜 무능한 국방 인식이 이 대목에서 저는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반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안 생긴다라는 게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북 억제를 하려면 사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패트리엇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중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대북 억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정도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병력하고 장비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력을 따지는데 이게 5위라는 거는 지금은 저희한테 쓸모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그 북한에 뭐가 있죠?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이 병력과 장비와 예산으로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력이 5위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말해도 소용없는 얘기인데 이제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꺼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어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자면 결국에는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무기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럼 미군의 집중 병력이 어디로 갔느냐? 그럼 우리의 핵무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는 안전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청와대와 국방부가 되짚어 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병사들 월급도 미루고 잘 안 줬는데 뭐 되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평가하는 거를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러니까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 반출하는 것이 단순하게 전력 이동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그널을 주고 상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주한 미군의 전력 약화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거나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전략적 메시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의 군사력이 젖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도 없었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안보 공백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안보 불안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 코스피 연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롤러 코스피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도 좀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추경이란 단어를 이 정권 들어와서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추경한다. 그럼 고가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분이야 계속 채워지나 봐.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관련된 기사를 읽었을 때 참 놀랐던 게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 정말 놀랐어요. 보니까 갈라치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하겠다, 뭐 타깃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사에서 제가 읽었는데 정말 이게 맞다면 고유가 때문에 씨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층에게만 주겠다. 타겟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실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세금을 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세금은 우리 모두가 낸 사람들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생기냐면 나는 세금 이만큼 냈는데 이 지원은 못 받아가 되는 거예요. 네, 기름값 200원씩 오른 거는 모두가 다 오르고 300원 오른 데도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저 사람은 왜 받아? 세금은 내가 냈는데 이거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이간질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또 지방선거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목적이 노림수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고 내 세금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를 27일 오전에 매수를 해봤어요. 어머.
마음 아픈 얘기를 또 꺼내주신다. 나 몇 층에 살게 지금? 108층에 살고 있는데 트럼프 인간이 전쟁을 내는 거예요. 28일에 그 전날 내든가. 그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을 얼른 하셔서 하이니스를 좀 많이 사달라. 지금 찾아보니 93만 8천 원이네요. 네,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어제 83층이었거든요. 108층에 지금 있는데 지금 제 위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당하시고 또 이제 믿고 또 올라타신 거예요. 정부 정책에 집까지 순응하는 팔고. 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참 정부 정책에 순응을 했었고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서 기조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의 주주가 되어서 27일 하루 동안 아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하셔라. 네, 추경 이런 데 좀 쓰셔라. 뭐 지금 이런 좀 저는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이닉스를 3개를 사본 거예요. 근데 3개만 샀는데도 막 83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손 떨려. 마이너스가 보이잖아요.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밖에서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이게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서 투자를 분명히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더 간다. 네, 더 간다. 5천 오르면서. 그러니까 왜 7천 간다. 저는 진짜 못된 목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단타 치려고 들어가거든. 10% 가면 빼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목적으로 짧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야. 이게 조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투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사람들도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발 추경하셔가지고 하이닉스를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에 그 주식 시장에 유모차가 등장하면 이제 빠질 때다. 제가 지난주에 애들 주식 구자를 텄거든요. 네, 나도 다들 주식 그 시그널을 다들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야 돼. 네, 너 예. 지금 용돈 내는 거 농협 계좌에 다 빼. 네. 다 빼. 근데 전 다행히 주식 계좌. 아직 구자만 트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27일 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있다 아직. 네. 예. 역시 보수주의자는 달라. 네. 예, 진보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거부할 수가 행동 없네요. 먼저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거는. 네, 예. 저는 지금 그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추경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를 보면 추경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추경 재원도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추경을 언급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추경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가 호황이 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도 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만 봐도요, 반도체 주식은 하락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수 지금 유류세까지 인하할 건데 이 세수 어디서 구할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724조인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724조가 정말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그냥 다 예산이 편성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 시기는요,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리고 그 아낀 거를 어떻게 잘 배분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지, 지금 막 내 돈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생활비가 주어졌는데 그 생활비를 정말 대책 없이 막 쓰고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위험한 시그널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으니 잘 예산을 함부로 편성하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사실 OECD 기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43%인가 48%까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채의 증감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사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주식도 좋아지고 반도체도 화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국채 발행 없이 이렇게 추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유가도 오르겠지만 거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련되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향이 좋을 거야.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그냥 우리 추경해도 돼. 뭐 세수 확보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지 않나. 예, 그래서 이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추경으로만 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를 오줌 누기 같은 그런 이렇게 주먹구구 시기 아닌가 싶어요. 네, 모두들 추경에 대해서 좀 걱정해 주셨는데 또 가장 좀 걱정되는 게 기름값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어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또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좀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수입 원가가 올라가는데 물론 그 전에 있던 비축량에 대해서는 이제 인상되기 전에 가격이었겠지만 그게 사실 뭐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캔만 씌워 놓으면은 정유사들이 갖게 되는 이 손실은 또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배상은 또 누구 돈으로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유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비상시에 원유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계약을 성사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낼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정부의 일인 것처럼 그 MOU와 그 계약 MOU를 맺으면서 협약을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그냥 거기에 따라 이행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부의 치적인 양 포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에너지 안보죠, 일종의 그거에 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그래도 좀 비축량에 대해서라면 만약에 사태가 최악이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선이 정말로 오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급이 가능하니까 불행 중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일단 그 얘기는 또 이제 그것대로 제가 얘기를 했고 캡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그럼 얼마 이상은 안 올라가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유사의 입장에서 그것은 절대 또 달갑지도 않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제재를 하고 막고 이런 것만으로 정말 땜질식으로 이게 얼마만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지를 생각하면 이 또한 저는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헝가리에서 이 사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2021년도에 헝가리 정부에서 이 총선 앞두고 했던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지금 적용을 해본 결과 그 주변 인접 국가에서 와서 이 나라에서 기름을 넣는 거야. 와 저기 싸다. 저쪽에서 기름 넣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 수입을 했던 드린 가격보다 더 싸게 나가거나 아니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어떤 자기 마진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영세 업체가 줄 파산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챗GPT에 검색해보니 예전에는 주유소 한다 그러면 엄청 부자잖아요. 굉장히 그걸로 돈을 벌었던 케이스가 많은데 요새는 그 가격도 담합하기도 어렵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하시는 분들 영세업자가 되게 많이 계시대요. 그리고 주유소 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폐업 비용이 2억이 든다는 거야. 그거를 없애려고 그래. 그 장비 시설 그렇죠. 시설비도 어마어마하지만 폐업 비용 자체가 너무 고단가기 때문에 좀 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를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 소식이 조금 불안한 상태일 텐데 이게 제도가 그래서 물가 폭탄으로 조금 이어지면서 그때 헝가리 정부에서 이 자체를 도저히 역설적인 부작용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폐지를 한 결과 이게 나중에 최대 한 30%까지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고 가격제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인플레이션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격을 억제하는 게 효과가 좀 있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이게 뭐 어떤 전쟁으로 인한 건 이 전쟁이 트럼프는 빨리 끝낼 거라고 했지만 이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끝내는 거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뜻대로 되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말대로 전쟁이 빨리 끝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에 있어요. 그러면 유가 공급 유가가 억눌러서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기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대책을 마련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누르면 된다. 사실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집이 필요해라고 하고 있는데 못 사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서는 집값이 내리고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억누른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시장이 왜곡이 되고 이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국민에게도 반드시 파기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접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실패한 정책을 왜 가져오는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이래서 호텔 경제학이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게 저의 두 가지 생각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멕시코에서 헝가리 정부에서 한번 시행을 했던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시행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시장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가격을 정해놓으면 이제 정유사들은 결국에 그 가격이 본인들이 더 비싸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넘어서는 공급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들면 주유소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헝가리 정부가 보여줬던 실패 사례인데 이 실패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흘러가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호텔 경제학의 출발점이 어딘지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번 주 중으로 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